41차식 민족운동의 분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IM고세. 사회주의는요, 노동자랑 농민의 입장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농민, 노동자. 이 사람들이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본인들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 치고는 너무 적게 받는 거야. 그리고 부르주아들은 배가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야, 농민과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들을 해방시키자.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즉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들은 집 배돼지 채우기에만 바쁘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에 의한 나라를 세우자. 그 수단은 바로 혁명이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러시아에 들어가니까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크게 줬고 그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을 세우는데 크게 활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소련에서는 국제공산당 조직이었던 코민테른을 조직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3.1운동 이야기할 때도 이제 소련의 레닌이 약소 민족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압박 민족들, 식민지 당하고 있는 불쌍한 민중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우리 사회주의는 괴롭힘 당하는 약한 민족 편에서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오라! 하면서 코민테른이 지원을 표방합니다.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에서도 우리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타고 들어와 러시아와 가까운 만주, 연해주 지방으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유입이 되고 이념이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이동희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은 한인 사회당이 결성이 됩니다. 이동희 선생님 어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 전에 세 개의 정부를 같이 통합을 했었다고.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이끌으셨죠. 나의 이동희 선생님, 제가 편의상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외교보다는 우리가 직접 무장을 하고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무장 투쟁을 이야기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 안에는 3.1운동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게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세요. 일제가 지금 농민과 노동자를 탈탈 털어가죠. 마른 걸레에서 물 짜듯이 엄청나게 털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일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민족을 배신한 지주랑 자본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민족주의 계열 중에 지주랑 자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일제 제국주의랑 일본 제국주의랑 그 다음에 그들한테 협력하는 지주랑 자본가들로부터 농민과 노동자를 해방을 시켜야 되는 게 그들의 미션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다가 쓸까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한 가지 방향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하죠. 호응을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해방을 시키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물러가라 하면서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세워집니다. 근데 일본이 봤을 때는 이거 싫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일본 국내 안에서도 천황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일제는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딱 천황을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잡아놓기에는 이 법만한 게 없죠.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 공산당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1928년에 사실상은 없어집니다. 그래도 꽤 크게 활약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민족주의는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뺏기기 그 전에 나라를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계몽시키자 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맞아요.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을 진행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뺏기게 되니까 실제로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애국계몽 운동과 마찬가지로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냐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말 극단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쟤가 나를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 쟤는 실력도 있고 공도 잘 만났고 돈도 많이 벌고 애도 얼굴도 이쁘고 힘도 세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살을 빼고 내가 얼굴이 이뻐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힘이 세져야 돼. 이 사회 진화론이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물론 나의 실력을 기르는 것 또한 좋고 제가 모든 사건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해 잘 다시 하기예요. 쳐들어온 놈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자, 아무튼 anyway.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키워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실력 양성 운동은요, 경제, 교육,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는 문맹 퇴치 운동, 요 세 가지로 일단은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거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네, 회사령이 폐지되고 회사는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바뀌었고 관세가 폐지가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나마 겨우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일본인이 장사하고 돈 벌어먹기 좋은 사회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 경제를 살리자는 물산장려 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은 조선 물건을 사고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입자라고 조만식 선생님이 이 운동을 주창하십니다. 민족자본 보호 육성. 그러니까 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선 물건을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조선 물산 장려회. 1920년대 평양에서 만들고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3년 뒤 1923년에는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우리가 사자. 오케이, 나는 국산품만 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랑 애플 펜슬 2세대를 지금 계속 중고나라 해서 당근마켓에서 보고 있어요. 너무 비싸거든. 너무 비싸요. 애플 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 가격이 비싸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도 살 사람은 사 이러면서 애플처럼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해놓은가 하면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싶어요. 난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물건이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이 물산장려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사주겠대요. 없는 돈, 주머니 돈 다 털어서 사주겠대. 근데 문제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물건이 안 나와. 가격이 비싸지겠죠. 가격만 올려놔요. 물가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좋냐? 소수의 지주랑 소수의 자본가들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이걸 가지고 엄청 비난을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주 훌륭한 물산 장려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물건만 사냐? 심지어 자기네들이 만들기까지 했다. 굳이 니네가 그 운동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데? 니들 배돼지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3.1운동 때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뭉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총독부가 대대적으로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흐지부지 성과도 없이 실패했죠.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손으로 애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자, 조선에 일본이 식민지를 하면서 식민지 교육을 위해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랑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연수를 차별을 뒀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했었죠. 연수가 차별이 나고 차이가 나면 요건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상급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일본이 이건 처음부터 한국 애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수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쵸? 진짜 개수작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바뀌었어요. 2차 조선교육령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6년 해주겠다. 학교에서 늘리겠다. 구라야. 돈이 없대요. 안 해줬어.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약속만 하지 식민지 조선인들한테 뭐 해주겠다고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 본인은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강성태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일본을 공격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대학을 안 세워줘요. 대학은 고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일조하셨던 이상재 선생님께서 칸을 좀 빌릴게요. 이상재 선생님의 주도로 우리 애들 대학 보내자. 우리가 스스로 돈 모아서 대학을 세우자. 1천만 한 명이 1원씩 모으면 된다. 이걸 구호로 가지고 모금운동을 진행을 하십니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드십니다. 이게 1924년도에 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자기가 배가 고프고 굶어 죽어 가는데 밥덩이 이때만한 것밖에 없어. 주먹 왜 이렇게 크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하루에 한 끼래요. 근데 이걸 반을 똑딱 잘라줘서 나눠주는 거야.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조상님들 두고. 좋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심지어 만주랑 하와이에서도 모금운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본이 싫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똑똑한 한국인들 멍청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학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엄청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때 안타깝게도 뭐가 있었냐? 가뭄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흐지부지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총독부는요, 안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조치 안 취해주면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다가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지금은 이 경성제국대학이 없지만 후신대학교가 있죠. 대화역 마로니에 공원 건너편에 서울대 의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그 자리가 경성제국대학 자리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라고 알려진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을 위한 대학교가 아니라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한 대학교였지. 그리고 소수의 조선인들이 들어가고 그거는 친일파 아들들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우리는 대학 세워줬어 하지만 기만적이었죠. 이번에는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왜 우리 토지조사 사업할 때 기한부 신고주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씨를 모르는 자가 까막눈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긴데 농사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땅 뺏기는 거죠. 그거를 안타까워했었던 학생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한테 시골로 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운동을 크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진행을 했었던 문자 보급 운동이에요.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 지금도 통용이 되는 말이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문자를 가르쳐줍니다. 농사일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농사를 늦게 진짜 피곤해 개쩔어 있는데도 와가지고 각야, 거겨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또 지원을 해줘요. 자,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자, 우리 학생들이요, 인텔리 지식인들이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브나로드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브나로드가 사실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러시아 혁명이 진행되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했어요. 지식인들이 농노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민중 속으로 하면서 브나로드를 외쳤거든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해서 주도해서 농민들 한글 가르치고 애들 위생교육 시켜주고 쓸데없는 미신 다 타파시켜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시 일제가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가다 보니까 이 조선 인간들이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해를 엄청 합니다. 탄압하고요. 소설 상록수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물산장려 운동의 구호는요.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의 것 우리 것으로 우리 손으로 사자 이게 구호였고요. 밀리대한 설립 운동은 아까 조선 사람 1천만 1인이 1원씩 하면 다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서상돈 양기탁 선생님이 나라의 빚은 우리 힘으로 갚는다 하면서 모금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쵸?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랑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했었던 실력 양성 운동이 번번이 일제의 방해로 실패가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제가 왜 위기의 상황 때 사람의 본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민족주의 안에서 일제랑 타협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굳어진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참정권이에요. 두 번째는 자치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야, 일제가 우리한테 참정권의 기회를 준대 하면서 우리도 일본 의회 조선의 대표를 파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허울은 좋겠죠. 허울은 좋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이 어차피 우리를 식민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제가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자치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치운동인데 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 이름 적어드릴게요. 이광수, 최남선, 최린. 3.1운동 하면서 가르쳐드렸을 겁니다. 이 최남선은 기미독립선언서의 초판을 작성했고 최남선이 그 초판을 최린에게 건네서 인쇄를 하게 되었다고 가르쳐드렸었죠. 심지어 이광수는 희대 천재였습니다.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뿌리 깊은 나무는요. 이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조금의 변질된 게 전체가 썩어 들어가요. 헐은 좋아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인정하면 까놓고 얘기해서 일제가 너네 독립운동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엄청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이 참정권이랑 자치도 말이 좋아서 이런 거지 일제가 기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게 정말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구 그것도 허울뿐인 일제가 그냥 우리를 속이려고 놔둔 기만 정책인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해서 아주 극악한 친일파들이 돼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의 의의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내고 캐치하고 키우자 이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을 해서 딱딱딱딱 지는 건 그건 너무 좋아요. 실력 양성한 다음에 독립하자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제가 탄압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쉽게 무너져요. 붕괴가 너무 쉬워요. 이 세 운동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었어요? 탄압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친일파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왜 을사늑약 때 오늘에서야 목놓아 크게 운다라는 글을 썼던 장지현 선생님도 변절하세요. 나중에 친일파 되세요. 사회주의는 엄청 비난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가 얘네들을 노리고 엄청 탄압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겠어요. 난 독립이 하고 싶고 농민과 노동자들을 해방을 시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꼿꼿하게 남았던 사람들도 변절자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차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삼부가 하나로 합치자라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고요. 중국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 학생 독립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오늘은 저와 함께 사회주의, 민족주의,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아이의 먼 곳에